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에 대신 자수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씨를 만난 개그맨 정찬우 씨와 가수 길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렸던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결국 해임됐습니다. 징계위는 다른 방법으로도 제지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띠르릉!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시간은 짧은데요. 드릴 말씀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간밤에 재난 문자 받고 많이 놀라셨죠? 가공할 만한 북한의 생화학전 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큰 거를 잔뜩 담은 이 풍선을 실어 보낸 거죠. 무려 260개의 풍선이 전국 각지의 산에 들에 도로에 우수수 내렸습니다. 하물며 삐라도 아니고 배변 봉투라니. 진짜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을까요? 예.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토요일 송파구 걷기 대회에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어른들이 돗자리에 앉아서 그 시간에 먹고 떠들고 아유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하신 김진영님. 자, 지난 27일 월요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군포시 금정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내 엉덩이 만진 남자 노인! 노란 모자에 선글라스 끼고 11-5번 탔던 너! 안양 호계동 신사거리 하차에서 300번 버스 탔던 너! 나중에 잡히면 죽는다 하신 김지영님. 자, 충남 홍성 샬롬 어메니티 요양원이에요. 어르신들과 직원들 모두 사반가족입니다. 저희는 매일 웃음꽃이 피는 요양원이랍니다 하신 김명숙 이사장님. 자, 북한 오물풍선 영상 제보해 주신 오율님, 목포의 우유할매 조영희님, 최규홍님, 김주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유세이 755!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사무실 나서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이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차가 문짝과 남성을 향해서 돌진. 자, 문을 닫지만 저렇게 쾅 치고 가버리면서 뒤로 날아가버린 저 남성. 좀 아이고 세상에. 자, 문을 팡 치면서 그 충격에 남성은 뒤로 저렇게 아이고 세상에 좀처럼 너무 아파서 그런지 일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저 남성분이 재빨리 진짜 이때 자 오니까 했으니 망정이지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가 된 거죠. 지금 주유소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이 아마 주유를 하고 아니면 주유를 하려고 차량이 이동하는 도중에 남성이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 하여튼 그대로 돌진하면서 충돌했던 사건입니다. 그래도 조금 피했기 때문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지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뇌진탕 등으로 세상에.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재활병원에서 8주 추가 진단을 받았고 결국 20주 정도의 진단을 받을 정도로 큰 장애가 또 영구 장애 소견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떡해. 다만 수술하지 않고 회복 중이라는데 운전자가 80대라고 해요. 아이고. 이렇게 사실을 알고 사고 난 걸 알면서도 저 앞으로 가서 자신의 차량 파손 상태만 살펴봤다고 그러고 주유소 직원이 피해자를 구호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검찰에 기소가 됐는데 집행유예 나왔다고 그러고요. 좀 이렇게 이거 사고 어떤 손해배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진단이 아닌 소견 연구장애 진단 소견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민소송 제기하려면 다시 진단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제기도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형사 사건은 이제 좀 끝났기 때문에 형사 조정은 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중국 의상 입어야 성공한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자, 사방 가족께서 황당한 문자를 받으셨다고 제보해 주셨습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오늘 드디어 맥주 축제 날. 자, 상인 여러분께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축제 성공 여부는 여사장님들께서 치파오를 입느냐 안 입느냐에 달렸다는 것. 치파오를 반드시 입어주세요. 아차차참. 오늘만큼은 화장도 아주 진하게 해주시면 감사생이요. 자, 이 글을 쓴 사람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물론 여자가 썼다고 해도 문제겠습니다만. 네, 중년 남성입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서울 광진구의 한 시장 상인회 간부인데요. 어제 화양 제1골목시장에서 맥주 축제가 열렸는데 메시지는 아침에 받은 겁니다. 제보자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요구를 하는지 기가 막혀서 제보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해당 시장에선 과거에도 축제 관련해서 여자 직원들에게 치파오를 입혀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시장의 이름인 화양과 똑같은 중국 영화 화양 영화 컨셉으로 여자 사장들에게 중국 전통 의상인 치파오를 고집한 건데요. 제보자는 올해 8월에도 축제가 예정돼 있는데 또 치파오 타령을 할까 봐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 광진구 그 자양동 쪽에 이제 제가 그 근처를 가끔씩 지나니까 그쪽 뭐 분위기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맥주 축제가 추정컨대 아마 중국 맥주나 이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치파오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치파오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이 화장을 진하게 하라. 뭐 이번에 그 축제 성공 여부는 치파오를 입느냐 안 입느냐. 그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면은 일본 아사히 맥주 뭐 하게 되면 전부 다 기모노 입고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시각이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것이 보이는데 뭐 좀 우리나라에서 벌이는 거는 축제이니만큼 뭐 그런 나라의 어떤 그 특징 이것을 갖다가 강요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치파오도 치파오고 화장 진하게 하고 오라는 얘기도 정말 충격적이고요. 자, 다음 이어가죠. 알쏭달쏭 화분 도둑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카트를 끌면서 등장하는 저 중년 여성.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 완전 무장. 자, 카트에서 박스가 툭 떨어졌는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한지 오로지 직진 본능. 잠시 후 한 손에 웬 화분을 들고 오는데 자, 던져놨던 박스 안에 저 화분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자, 그러고는 빈 카트만 끌고 가는 거야? 그냥 갔어? 을 줄 알았지? 아니지롱, 챙겨간다고. 자,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저렇게 들고 가는 거죠? 저렇게 번거롭게? 그러니까요. 이 제보자는 지난 17일쯤 집에 놔둔 화분을 도둑 맞았습니다. 노란색 카라꽃 화분이었는데요. 이 제보자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는 화분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복지관에서 악기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분은 지난 8일에 제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서 편지와 함께 준 감사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걸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릴 정도로 좋아하던 화분이었는데 웬 낯선 중년 여성이 찾아와서는 훔쳐가버린 거죠. 제보자는 CCTV 사진을 가지고 동네 주민들에게 여성이 누군지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고물상 주인이 다른 사람들 물건도 자주 훔쳐가서 누군지 아냐는 문의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CCTV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자, 교수님 그 영상 좀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예, 좀 신기합니다. 자, 저렇게 일단 자, 지금 들어오죠. 그냥 뭐 예정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보 며칠 후에 또 화분 테러를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같은 제보자가 당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저런 일도 있었는데 파란색 겉옷을 입은 남성도 또 딱 나타나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막대기 같은 거로 막 휘두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막대기를 휘둘다가 저희 이렇게 그냥 꽃대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 정말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예쁘게 보려고 밖에다가 내놓으셨던 화분인데 저 사람 지금 자기가 화분 부러뜨려 놓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화분을 다 이제 넘어뜨렸다는 걸 알고 와가지고 화분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공중에 이렇게 막대기를 막 휘두르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똑같은 일을 여러 번 당하시면서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예쁜 화분을 키우셨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고 다시는 좀 이 영상이라도 보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보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거 말이죠. 아이들 정말 그 미취학 아동들에 하면 뭐 그래 어리니까 아이죠. 나이 드실 만큼 드신 양반이 뭐 하는 거예요 저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꼴불견 그 자체입니다. 먼저 제보 영상 보시죠. 자, 퇴근 시간 차로 꽉 찬 도로입니다. 저 앞에 검은 차 중앙선 살짝 발등이 넘어서 깜빡깜빡. 자, 반대 차선으로 지금 역주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스톱. 그 사이 신호가 바뀌어서 맞은편 차들이 우르르르르르 몰려옵니다. 그러자 이게 뭔가요? 갑자기 후진 시작. 깜빡이 켜면서 후진 시작. 뒤로 쭉 오더니 아까 자기가 빠져나갔던 그 자리로 다시 쏙. 무슨 일 있었냐는 듯 가다가 아이고 진짜 자, 박 변호사님. 네. 아 진짜 뭐랄까요? 진짜 너무 쌤통이고 얌체. 예 너무 쌤통. 진짜, 네. 이거 뭐죠? 지난 5월 23일 저녁에 있었는데요. 퇴근 시간대였어요.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아마도 저 마지막 차선에서 좌회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지금 갈라 그래. 좀 더 가면 좌회전이 되는데 차가 워낙 많으니까 어. 중앙선 침범해서 빨리 쭈르륵 가서 좌회전 좀 빨리 해보려고 왔어. 하는데 차들이 막 몰려옵니다. 양방으로 차들이 왔다 갔다 직진 차들 생기니까 뒤로 후진한 다음에 다시 가는 모습입니다. 박 변호사님 저는 이 하얀 차 네. 저 같으면 양보 안 했습니다. 저는 빵 누르고 바로 욕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너무 얌체 같고 또 후진을 저런 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앙선 침범도 당연히 안 되고요.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다가 뭐 조금 더 빨리 가지도 못하잖아요. 차량도 확 몰려오는데 큰일 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 빠라바라바라바. 도로를 그냥 확확 긁어가면서 요리조리 초딩급 묘기 행진. 헬멧도 안 쓰는데 바로 꽝. 아이고 결국 꽝입니다. 아이고 쌤통 대굴대굴 둥글둥글. 너무 쌤통이고 너무 모양 빠진다 그죠?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저렇게 묘기를 부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저렇게 넘어지니까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저기가 주변에 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노란색 신호등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어린이라도 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네들 다치는 것도 뭐 신경은 뭐 쓰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들 보호구역에서는 정말 우리 운전을 하면서도 얼마나 천천히 가는데 저렇게 빨리 갑니까? 너무 이제 본인들이 뭐 자초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만약에 저렇게 보호장구 무착용을 했다 걸리면 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임신부라서 피곤합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주변에서 조언인 척 잔소리를 하는 게 너무 괴롭다는 임신부의 사연입니다. 첫 번째 잔소리는 자연분만인데요. 출산 방법은 의사랑 얘기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왜들 그렇게 자연분만에 목을 매는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특히 친정 어머니가 자연분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연자는 막달인데 병원에서 아이가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제왕절개에 지읒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친정어머니가 그래도 꼭 자연분만을 해라. 자연분만 안 하면 모성이 덜하지 않겠니라면서 강요하듯이 이야기해서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안정이 최우선이다라는 잔소리인데요. 운동도 활동도 적절하게 해야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한데 절대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콕 박혀 있어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말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유수유입니다. 사연자는 모유수유를 생각했었는데 주변에서는 모유수유를 생각 안 했던 것처럼 보고 모유수유를 강조하는 것도 스트레스 받는다고 합니다. 정작 남편은 언제나 사연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입장인데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임신부에게 오지랖 떠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운데 예민한 건지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얼마나 계시죠? 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또 언제나 그렇듯이 또 저희 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올려주시죠. 친정엄마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집에 아주 그냥 호강날라리가 났네. 야 이거 사. 돈 주고도 못 살 경험담 얘기해 주는데 그게 성가셔? 그리고 요즘 것들 애 쉽게 낳겠다고 몸에 함부로 칼 대는데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단 것이요. 참말 말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야 동그라미. 이미 아이 왜 그래? 이미 이렇게 됐어. 뭐야 낙장 불입. 욕을 좀 먼저 먹고 싶습니다. 네, 욕 좀 들어보세요. 가면. 네. 자, 사연자 딸입니다. 제발 좀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놈의 자연분만 모유수유 지겨워 죽겠어. 엄마가 대신 낳아줄 거 아니면 그냥 좀 가만히 계셔. 출산 준비보다 엄마 잔소리가 더 스트레스야. 좀 X입니다. 자, 오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예, 일단 뭐 이렇게 친정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것은 뭐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정이 최우선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그런 또 얘기는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정도가 지나치면 상대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특히 이제 자연분만을 할 거냐, 제왕절개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친정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또 이제 모유 수유를 할 거냐 이거는 산모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게는 한 대를 건너서 손자 소녀지만은 자기 딸에게는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여기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은 남편이 좀 중심을 잡고 의젓하게 우리들이 알아서 하자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딸보다는 사이가 조금 더 어려우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폭을 주고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아서 이 사건 반장이 제보할 정도까지가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애정 어린 잔소리라는 거는 알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이들을 낳는 사람들도 너무 없고 이러니까 요즘은 누가 아이를 가졌다 그러면 맞아. 너무 즐겁고 간섭을 하고 싶더라고요. 하긴 저도 좀 막 그러네요, 너무 진짜. 관심이 생기는 워낙 거예요. 저출산이니까. 네. 누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막 너무 간섭이 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사실 드는 정도니까 애정이 어린 간섭이고 친정엄마는 이제 더 그러시겠죠. 그런데 이게 임신을 하면요. 되게 슬픔도 더 자주 느끼기도 하고 저도 임신했을 때 기억해 보면 즐겁고 행복한 날보다 더 힘들고 마음이 괴로운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짐하고 별개로 그냥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책임감도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제가 상담했던 한 20대의 엄마는 그 우리가 산후 우울증도 있지만 임신 우울증도 있어요. 임신 우울증이 걸렸었는데 그때 그 주변에 있는 한 분이 농담으로 너는 이제 그냥 애기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내 아기니까 아이도 너무 나는 사랑하지만 이제 너는 없고 너는 그냥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낳는 사람인 거야. 이게 너무 충격이 받아서 더 우울증이 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내 자신을 생각해 주지 않고 자연분만이라는 거 모유수유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이 엄마는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이런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저는 사실은 지금 세 가지 얘기했거든요.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 안정이 최우선, 모유수유. 다 옳은 말이죠. 좀 전에 우리 박상희 소장님 말씀 좀 하셨지만 약간 산전의 그 어떤 예민함, 우울증이 조금 증폭했던 것 같아요. 아마 부모님이, 어머님이죠. 상당히 바라는 또 위하는 마음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뭐 이게 오지랖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필요한 말들이라고 좀 생각하고 조금 그냥 흘러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게 사실은 정말 잘못되려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생각도 좋고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에 대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 네, 가족 여러분들은 시비경님은 저 제왕절개 했는데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잘 크고 있습니다. 제발 좀 가만히 냅두세요라고 하셨고요. 짱님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낳고 나면 더하니까 완전히 무시하시고 마이웨이 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찌뿌둥님은 다들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 번쯤은 새겨 듣기리라고 하셨고요. 신다란님은 엄마 마음이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소영님 보고 계시죠? 지난 26일 일요일 남편 그리고 반려견 찰떡 시루와 함께 울진 염전 해변 캠핑장 가셨다고요. 도착하자 역시나 가족 단위 꼬마 아이들 포함된 가족 야영객이 많았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캠핑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저 올드 잉글리시 쉽독. 저런 대형견이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더랍니다. 자, 견주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마시고 먹고, 개들은 저렇게 막 싸돌아다니고 너무 화가 나셔서 제발 패티켓 좀 지키세요 버럭하셨대요. 본인들 때문에 대다수 선량한 반려인들이 욕먹을 수 있다는 생각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가수 김호중 씨 대신 허위로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 통화 녹취에 대신 자수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씨를 만난 개그맨 정찬우 씨와 가수 길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짚어봅니다. 자, 김호중 씨 근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김호중 씨는 지난 24일 사고 후 보름 만에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습니다. 김 씨는 법정 구속이 되기 전까지 모두 5차례 콘서트 등 공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는데요. 대체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구내 식당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전 오후 변호사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 후에도 입장 변화는 크게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6월 3일까지 열흘 동안 구속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요.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상황을 두고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가 충분했다라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김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이, 거짓말 탐지기 그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오 교수님, 나 대신이 뭘까요? 저게 이제 경찰이 그 자신만만하게 대했던 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제 녹취록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김 씨의 그 운전기사 바꿔치기에 대해 가지고 소속사 대표가 모든 것을 내가 지시했다라고 하면서 이 김호중 씨를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빼버렸죠. 그래서 이 사건 당사자가 김호중 씨가 된다라고 하면 너무 논란이 커질 것 같아서 그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김 씨 매니저에게 네가 대신 자수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어떻게 보면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허위로 자수했었던 그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9일 사고 바로 직후에 김호중 씨하고 통화했던 녹취록을 발견했는데 그 내용이 이 김 씨가 매니저에게 내가 술 마시고 사고 냈는데 네 대신 그 자수를 갖다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가지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지시했던 확실한 증거를 확보를 한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매니저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이제 소속사의 막내 그 직원에게도 수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좀 이렇게 허위로 자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 해당 직원은 나 겁이 난다라고 하면서 거절한 사실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녹취록을 확보함으로써 이 기존의 이 김 씨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형량이 더 무거운 범인 도피 교사로 변경했는데 저런 상황인데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콘서트 할 때 나 음주한 사실이 없다,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뭐 구속도 된 마당이어서 김호중 씨 관련 소식을 가급적이면 뭐 굳이 또 이렇게 전해드릴 생각이 없었는데 네. 이 구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 뭐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저희 사건 반장에서 짚어줬죠. 방조죄보다는 교사죄 가능성도 있고 교사죄가 되면 그렇다면 좀 더 처벌이 중해진다. 또 그런 것들이 구속과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술 부분도 좀 문제가 됩니다. 음주운전죄는 안 되지만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이 되는데 술을 얼만큼 마셨냐. 제가 사건 반장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경찰의 수사력이 매우 뛰어난 게 뭐냐면 블랙박스를 뭐 CCTV라든지 종업원들이라든지 술자리 같이 있는 사람들 진술도 다 확보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말이 뭐냐면 김호중 씨는 그냥 소주 폭탄주 한두 잔 마시고 소주 한 서너 잔 그리고 녹차 섞어서 마셨기 때문에 크게 안 마신 것 같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이 지금 여러 번 크로스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최소 소주 3병 이상 마셨고요. 이전에 식당이라든지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걸로 지금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까지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만약에 한다면 조금 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 교수님 저희가 네. 뭐 알고 있었잖아요. 개그맨 네. 정찬우 씨하고 그 래퍼 길 씨, 그 동석했었던 사람들 알고 있었는데 뭐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일찍이 알고 있었지만 이제 사건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죠. 근데 뭐 그저께인가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분은 개그맨은 정찬우 씨 그리고 이제 래퍼는 길 씨라고 전해졌어요. 근데 뭐 정찬우 씨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크린 골프 자리에는 함께 있었지만 그 후에 저녁 자리와 유흥 주정에는 같이 가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정찬우 씨는 김 씨 그 소속사의 창립 멤버이자 대주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리쌍 출신의 래퍼 길 씨가 지금 좀 이제 여러모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본인의 공식 입장은 밝히질 않았지만 이제 주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길 씨가 사실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당했었죠. 맞아요. 3번을 했죠. 그래서 그 후에 복귀를 시도했지만 팬들이 대중들이 굉장히 싸늘한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음주운전하고 더 이상 엮이면 도저히 뭐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본인의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에 스크린 골프장부터 식당 그리고 유흥주점까지 같이 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길씨 측에 따르면 그날 처음으로 김호중 씨를 만났대요. 음악 관련으로 처음 만났고 그다음에 본인은 차를 가져가지도 않았고 다 약속이 끝난 후에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죄는 지금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경찰은 정찬우와 길은 이번 음주운전 사고와 무관하고 방조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고 협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방조도 혐의가 없다. 아니다. 네. 경찰은 그렇게 얘기를 했군요.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이제 휴대폰 지금 아직도 비밀번호를 못 풀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초에 이제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임하겠다. 그리고 이제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실은 조금 이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음주 뺑소니 사고와 연관돼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김호중 씨의 휴대폰인데요. 지금 이 휴대전화에 대해서 최초에 이제 임의 제출을 갖다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3대를 확보를 했는데 그 3대가 전부 다 보안이 까다로운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이 포렌식 조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들리는 소식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유는 자신의 어떤 사생활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지 않는데 글쎄요 아마 휴대전화 내에 있는 어떤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이거 김호중 씨 측이 경찰을 인권위에 제소를 하기.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기억이 날 겁니다. 지난 21일입니다. 조사를 받고 사실은 기자들이 밖에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랑이를 벌이면서 6시간 정도 나오지 않았던 그 모습입니다. 그렇게 결국 나왔는데 담당 변호사가 조남관 변호사라고 하는데 경찰 공보규칙 얘기를 하면서 이 귀가 관련 정보는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이거를 인권위에 제소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또 상급청에서 지시를 한 게 아니냐 이것까지 좀 확인해서 이 부분은 인권에 반할 수 있고 또 고 이성균 씨 얘기까지 하면서 이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제 변호사가 아마 좀 구속을 막기 위해서 아마 선임이 됐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다른 것들 인권 이제 주장을 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글쎄요 인권위의 제소까지 가능한지 또 이게 하게 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나쁘게 작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김호중 씨 저렇게 되고 나서 KBS에서는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고 하고요. 모교 김천예술고라고 하죠. 거기 있는 트바로티 집 그런 게 있대요. 그 김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만든 거라는데 그 현판 그리고 이런 걸 철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철거를 했다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남성이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지구대에 연행됐는데요. 난동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경찰들을 조롱하고 욕설을 하면서 여경을 성희롱까지 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경찰이 남성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경찰은 감찰을 받게 됐고 얼마 전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저희가요 이 사건의 주인공 경위분하고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목소리를 내기는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지만 꼭 전하고 싶은 입장은 있다고 하셨어요. 그건 네. 저희가 말미에 전해드릴 텐데 자, 박 변호사님 네. 먼저 이 개요 좀 전해주시죠. 자, 지난 10월 1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20대 택시 승객이 좀 난동을 부렸는데요. 70대 택시 기사한테 이 나이 먹고 너 택시 하냐라고 욕을 했고요. 욕설을 하니까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한테도 행패를 좀 부렸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했고요. 당시 경위하고 함께 현장에 출동한 동료 경찰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으로부터 20 남성으로부터 안면 부위를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지구대에 연행이 됐는데 지구대에 가서도 경찰들을 향해서 행패를 부렸던 것입니다. 70대 택시기사님한테 20대짜리가 그 나이 먹고 택시기사하고 있냐 행패. 자, 출동한 경찰 또 역시 행패. 지구대에 가서도 역시 행패. 그 지구대 안에서 벌어졌던 그 장면 영상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고마워요. 고마워는 잘해. 계속 욕해. 동영상에서 촬영되고 있어. 그러니까 잘하는 거 없으면 후회하시냐고. 자, 여기 경고했어요. 아 경고 어쩌라고. 내가 경고 뭐해. 자, 아 해보는 거야. 자, 백다희 아나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이 남성은 지구대 안에서 경찰들에게 무식해서 경찰을 한다. 경찰은 무슨 이렇게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또 근무 중이던 여경을 성희롱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경찰들의 부모와 외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체증을 시작한 이후에도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계속했습니다. 경위의 주장에 따르면 모욕적인 발언을 30분 동안 계속 듣는데 경찰로서 되게 부끄러웠고 공권력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결국 남성의 뺨을 8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자가 이 사람이 경찰한테 뺨 8대 맞았어야 하고 신고를 했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해당 경찰서가 이 독직 폭행 혐의로 내부 감찰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 독직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형사 피의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상당히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그 내부 어떤 그 처벌을 하게 된다면 정직, 강등, 해임,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이제 경찰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해당 경찰은 직위 해제 조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경찰 이 경위 이분이 뺨을 때린 남성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고. 또 남성도 자기도 이제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보니까 좀 과하다 해서 서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지구대장이 이제 중간에서 좀 뭔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그것도 이제 그 동료들이 다 돈을 걷어줘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제 경찰이 아까 말씀드렸던 독직 폭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 고발하는 것은 해당 그 관할 경찰서장의 그 재량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 해당되는 그 경찰서장이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어요. 자,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열렸대요. 최근에 어떤 처분이 내려졌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렇게 됐다니까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해임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해임이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좀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해당 경찰서에서 13일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징계 사유는 독직 폭행, 복종 의무 위반 등이 적용이 됐습니다. 징계위는
공권력 유린 행위를 용납할 수 없어서 비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를 제재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 네, 좀 더 얘기해 봐야겠죠. 어떤 방법이 도대체 있다는 것인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로 해라는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까지 뭐 8대는 너무 과했다라고 판단한 건지 네, 좀 더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피의자 신병을 관할서 당직실이 아닌 지구대에 인치했다는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분이 사실 경찰청장 표창 기록도 2번이나 있고 피해자랑 합의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해임까지는 받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관경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이 징계위원회가 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경위는 검찰로부터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한 걸 경찰이 해임을 했습니다. 자기 경찰 식구를. 네. 자, 박 변호사님. 꼭 그렇게 때려야만 했냐?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박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다른 방법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잘 생각이 안 나거든. 뭐 때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공무원 징계가 6개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인데 해임, 파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한 징계예요. 더 이상 공무원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신분을 박탈시켜버리는 범죄 그런 어떤 징계 처분인데 검찰의 기소유예는 왜 기소유예는 뭐냐면 죄는 인정되는데 어떤 사정을 봤을 때는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검찰에서도 이 사람 안 되겠다, 재판 넣자라고 했다 그러면 해임이나 뭐 강등이나 이런 어떤 중한 징계로 가는 거하고 맞닿아 있는데 기소유예를 했는데 이걸 한다는 거는 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동기도 사실은 이해되죠. 그리고 합의됐던 뭐 결과도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뭐 정당한 징계라면 정직 정도 아니면 감봉 정도 저는 그게 좀 맞아 보이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나 좀 과한 징계를 한 게 아닌가. 옛날에요 경찰이 일반인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폭행을 행사했던 그때 독직 폭행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기준으로 조금 판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 교수님, 뭐 이런 문제 전문가시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선량한 시민들의 손해다. 이런 식의 처분은 왜냐? 자, 눈앞에서 막 난동을 부려요. 경찰이 그러면 뭘 하려고 해도 과잉 진압이니 뭐니 하니까 약간 팔짱을 끼고 봅니다. 괜히 어설프게 얽혔다가 저렇게 해임이라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이게 돌고 돌아서 결국 시민들의 손해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경찰관들은 앞에서 무슨 짓을 한다 하더라도 양팔을 딱 이렇게 끼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오버를 한 것이 아닌가.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파면이나 해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뭐 물론 이분도 이제 행정소송을 갖다가 뭐 하시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나게 그 참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걸 본 그 후배들이 저 선배가 좀 욱하는 마음에 그 정말 모욕감을 참지 못해서 물론 뭐 사람의 몸을 손 낸 것은 잘못입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과정에서 반성을 하고 이렇게 돼서 좌우간 어떤 그 검찰의 그 판단도 그런 식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는 아예 활동을 하지 말고 그냥 엮이지 말자. 이렇게 되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선량한 시민들한테 간다. 이게 미국 경찰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저 사람은요. 아까 저 CCTV에 나온 그 행동들 보니까 묶여가지고 막 발로 차고 하는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왜 이런 결과가 되면요. 후유증이 심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박 교수님, 이제는 뭐 해임이 됐으니까 전 경위시겠죠. 이분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잘못한 부분이 있고 과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통제 제재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청심사위원회를 청구할 예정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고 또 그 해당 경찰서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직 계획은 없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경찰이 공권력에 위협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 회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경찰 복직할 계획은 없다. 얼마나 질리셨으면 이러겠어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홍 씨. 영혼의 반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홀 시어머니. 툭하면 눈물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요. 이 결혼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일단 이 실제 사연 저희가 약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 교수님, 네. 영혼의 단짝이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네, 정말 지인 소개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별 기대도 안 하고 나갔던 소개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가 와 정말 영혼의 단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난 거예요. 모든 면이 잘 맞았는데요. 일단 인생과 직업 뭐 이런 것도 다 잘 맞고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도 잘 맞는 게 크게 둘 다 돈 욕심이 없으면서도 분수에 맞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이제 인간관계 어떤에 대한 관점도 잘 맞았어요.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좀 넘기는 긍정적인 성격이었고요. 가장 잘 맞은 것은 유머 코드였다고 합니다. 서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서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 계속 깔깔거리면서 웃게 되고 수다만 떨어도 그냥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고 합니다. 초반이 이렇게 좋은 내용이면 좀 더 불안합니다. 홍 씨도 운명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무엇보다 둘이 잘 맞는다고 하면 그거면 됐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셨던 부분이 바로 시어머니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혼자라는 건데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어렵게 남매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결혼을 했고 남자친구도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해야 하다 보니까 홍 씨 부모님이 어머니가 많이 적적하시고 서운하시겠다며 걱정을 하신 건데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워낙 약하고 소녀 같으셔서 드라마에 나오는 시집살이는 전혀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소녀 같은 시어머니. 없어요. 그런 분들은 소녀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남자친구 이제 결국 남자친구 따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긴장 많이 되죠, 당연히. 근데 참 긴장을 했는데 처음 봤을 때 너구나. 아유, 이쁘다라고 하면서 손도 꼭 잡아주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그 이후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왈칵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애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섹시를 다 데리고 오고 지 누나랑 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잠깐만요, 흘립니다. 박 변호사님. 예. 그 사파 말고 박 변호사님 좀 죄송해요.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아이고 우리 애가 언제 이리 다 커가지고 지 섹시를 다 가지고 다 데리고 오고 지 누나랑 싸우는 게 엊그제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우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갑자기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때까지 속 한 번 안 새긴 녀석이다. 네가 좀 잘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첫 만남 자리인데 우실 수 있죠, 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30대 여성 홍 씨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오빠도 있고 결혼한 오빠, 그리고 이제 이 친정 엄마가 바로 새언니한테는 시어머니니까 아들 가진 부모의 어떤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상견례 당일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상견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근데 바로 이분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제 다 모인 상태에서 눈물을 사돈 되실 분 앞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좀 특이하죠. 어색하고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상견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홍 씨 부부가 집을 어디에 얻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어머니가 설매시 그 말을 꺼내시면서
얘 누나도 지금 시집 보내고 많이 허전했는데 아들까지 떠난다고 하니까 앞이 막막하다. 하루라도 얼굴 갖다 못 보면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싶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 쌍누가 종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이 덕담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당황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두 자식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신혼집은 시가 근처로 얻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해서 바로 대답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린 보람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이거 약간 눈물에 약간 설계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연자는 아이를 낳으면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를 길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정 근처로 가야겠다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그날 시어머니께 되실 분이 막 펑펑 우시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뭐 시댁 근처로 가야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댁 근처로 이제 갔어요. 작은 전셋집을 시아버지께서 좀 남겨놓으신 그 자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작은 이제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집을 갔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또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면서 니네 아버지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 텐데 돌아가셔도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시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도 얻었으니까 너네 시아버지 재산 꼬박꼬박 잘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점점 이 눈물에 이게 뭔가 이 함축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홍 씨는 툭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는데요. 양가 어머님의 한복을 맞추는 자리에서 갈등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한복을 고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나는 보라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홍 씨와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와 한복집에서도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한복집 사장이 신랑 쪽은 원래 푸른 계통을 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내가 보라색이 잘 받고 딸 시집 보낼 때도 보라색을 못 입어서 이번에는 꼭 보라색을 입어야겠다. 죽은 우리 남편도 보라색을 참 좋아했고 아들 결혼식에 보라색 한복 입은 거 보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고요. 홍 씨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자, 결국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눈물 앞세워서 고집 부리는 이 예비 시어머니. 이 결혼해도 될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자, 그러면요. 이거 오늘도 약간 약식 푸처 핸접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결혼해도 되는지를 지금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결혼해도 된다는 분들. 자, 눈물 좀 많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하냐 마냐 고민하는 건 이건 좀 과하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홀 시어머니 이것도 약간 좀 그런 데다가 이거 완전 눈물로 그냥 아주 온갖 그냥 이거 돌아가는 게 딱 보이는데 이 결혼 반대다 X. 좋습니다. 자, 그럼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홀 시어머니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홀 시어머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 이분이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눈물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좋게 이렇게 되다가 이번에 그 옷 맞출 때 한번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OX 문제에서 제가 이쪽에 X를 쳤습니다만 이거는 철저하게 이분의 선택 사안입니다. 저는 이혼을 결혼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 두 부부의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좀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좀 생각을 갖다가 한번 더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눈물에 있어서의 어떤 순수성을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네, 지금 사연자도 고민하시는 것이 이제 눈물의 순수성이 좀 의심된다. 교묘하게 뭔가 집중
옷도 한복도 제사도 뭔가 이 눈물로 얻어내는 것 같다라는 지금 마음 그 뉘앙스시잖아요. 근데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약간 감성적인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홀어머니로서 아이를 다 키우다가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외롭고 두렵고 좀 우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만큼 남편이 영혼의 단짝일 만큼 좋고 예. 시어머니가 좀 걱정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부부 사이다. 그래서 네.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저희 집에 이제 여자 둘이가 잘 울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경험상으로 제 와이프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런 그때 수법을 써서 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여튼 성격적 부분이고 어떤 유전적 부분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걸 어떻게 울고 싶다 울어지는 게 좀 부럽기도 한데 그거 됩니까 그게? 아유, 저는 박 변호사님은 연기 되시잖아요. 눈물 연기. 억지로 우는 겁니다. 억지로 진짜? 우는 거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은초롱님은 잘 생각하시고 결혼 결정하세요. 제 딸이면 결혼 반대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초코님은 그냥 하세요. 모두 다 좋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중국입니다. 도로에 시멘트가 깔린 지 얼마 안 돼서 굳지 않은 상태인데요. 한 노동자가 도로 가장자리를 다듬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아지가 다가오는데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설마. 말랑말랑한 바닥을 밟으면서 그대로 앙증맞은 발도장들이 꼭 찍힌 건데요. 발길이 막히자 이번엔 방향을 틀어서 큰 포물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아저씨 푹신한 촉감이 좋은지 퉁퉁 뛰어간 덕분에 도로가 온통 발자국으로 덮여버렸죠. 근데 예술로 그렸어. 네, 땡볕에 힘들게 작업하는 작업자는 허무한 듯이 멍하니 바라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완전 반원 네. 그대로 그렸어요. 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어쩔 수 없었죠. 그냥 놔두지 괜찮은데.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여성 앵커가 실시간으로 진행한 뉴스 방송 화면입니다. 근데 눈가 근처에 뭔가 까맣고 작은 것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시죠? 말하면서 얼굴을 계속 움직이자 점점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결국 툭 떨어지면서 앵커는 순간 얼굴을 찡그립니다.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보실까요? 정체불명의 물체가 떨어져서 입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라의 경제를 자, 이 영상 SNS 공유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어났습니다. 일부 누리꾼들 검은 파리를 삼킨 것이다 주장했고요. 자, 일부는 그거 아니다 속눈썹이다 하는데 자,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리예요. 예. 고개 숙여 맞이하라. 내가 돌아왔다. 액션을 넘어 MMO로 레이븐2 지금 다운로드. 여유롭게 나답게 나를 되찾는 시간.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아까 그거 속눈썹 아니고 팔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내일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